지하철 막차에서 울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배달 가방을 메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를 잊었을 때 단 한 사람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의 손자였습니다. 지하철 막차 흐릿한 형광등 아래 쓸쓸히 앉아있는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배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 넘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지만 주머니 속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직원 3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니. 아버지, 도시락 싸드렸으니까 꼭 드세요. 어제처럼 안 드시면 안 돼요. 아침마다 수진이 남겨두는 메모가 떠올랐죠. 스물인 딸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고시원으로 돌아온 동철은 녹슨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나오자 얼굴을 씻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곱씹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고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자신이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수진이와 네모난 박스뿐이었죠. 잠을 청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하셨죠? 편의점에 맛있는 삼각김밥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 아빠는 괜찮아. 너나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요새 살 빠진 것 같던데. 제가 뭐가 걱정이에요. 아빠가 더 말랐잖아요. 내일은 꼭 일찍 들어와서 쉬세요. 약속이에요. 통화를 끝내고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엔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수진이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를 붙잡는 이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배달 앱을 켰습니다. 오전은 비교적 주문이 적었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연달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곳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죠. 보통 경비원이 로비에서 음식을 받아가지만 이번에는 직접 올라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5층. 그 화려한 복도를 걷는 동안 동철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빌딩에서 회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배달통을 들고 서 있다니. 지정된 회의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를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동철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3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동철이 형, 맞죠? 김태윤의 목소리는 세월의 두께를 뚫고 동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철은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태윤아, 너였구나. 배달 가방을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죠. 고등학교 시절 함께 야구를 하고 라면을 나눠 먹던 친구가 이제는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쓰는 대기업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연히 배달앱에서 형 이름을 봤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명함이 들려 있었고 정장 차림은 한치의 주름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그 앞에 선 태윤의 모습은 마치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들어온 김에 잠시 앉을래? 지금 시간 돼? 동철은 머뭇거렸습니다. 맡은 배달이 더 있었지만 35년 만에 만난 친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거죠. 배달 앱에 잠시 쉬는 중이라고 표시하고 태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 어떻게 지냈어? 해외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 태윤의 말에 동철은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살았던 시간 동안 태윤은 해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했었지. 지금은 좀 어렵긴 하네. 동철의 짧은 대답에 태윤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철을 판단하는 기색이 아닌 오래된 우정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형, 우리 다시 연락하며 지내자.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철은 태윤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지심이 밀려왔죠. 고시원에 사는 배달부와 재벌 기업의 부회장. 이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쁘거든. 태윤은 동철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담 갖지 마.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여기 내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 회의실을 나서는 동철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자 태윤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동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배달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무슨 대화를? 윤서진 팀장님, 이분은 제 오랜 친구십니다. 앞으로 자주 뵐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태윤의 말에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철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동철은 태윤의 명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갑 속에 꽂을까 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죠. 수진이와의 통화에서도 태윤과의 만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테고 그저 옛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칠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태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 명함이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철은 서랍 속 명함을 꺼내 들었다 넣었다 반복하며 연락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이 갑자기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방문이었겠지만 딸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까지 등록금을 못 내면 제적된대요. 동철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모은 건 이게 전부예요. 부족하지만 딸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바라보며 동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야윈 손가락, 까맣게 타버린 피부,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 반쯤 감긴 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그 돈으로 좀 쉬어. 수진이 돌아간 후 동철은 오랜 고민 끝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윤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3번의 신호음 후 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지요? 태윤아, 나 동철이야. 짧은 침묵 후 태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형, 드디어 연락 주셨네요. 이번 주말 시간 돼? 꼭 만나고 싶은데.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될 것 같아. 주말 태윤이 지정한 레스토랑은 동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정장은커녕 깔끔한 옷 한 벌 없었던 동철은 세탁소에서 빌린 양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윤은 그런 동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각자의 지난 30년. 태윤의 이야기는 성공과 번영으로 가득했지만 동철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간략히 넘어갔어요. 형, 사실 제안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태윤의 말에 동철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도 누군가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 지원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자문역을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형이 중소기업 운영 경험이 있으니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동철은 태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실패자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고 동정으로 느껴졌죠. 난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제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등록금 그리고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친구의 동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수진에게 태윤의 제안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에요? 예전에 회사 운영하실 때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심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좋은 자리를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 휴학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동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다음 날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윤아, 그 자리 한번 해볼게.
월요일 아침 동철은 태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한강미래재단이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수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비서 윤서진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동철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 부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서진은 동철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윤과 몇몇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태윤이 반갑게 맞이했죠.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박동철 자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죠. 동철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태윤이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윤은 동철에게 사무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형, 이곳이 앞으로 형의 공간입니다. 업무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멘토링과 자문이에요. 형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넓지는 않지만 깔끔한 사무실을 보며 동철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는 이보다 더 큰 사무실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이 작은 공간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매달 넷째 주에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윤서진의 실무적인 질문에 동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왜 이런 초라한 남자가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첫 주는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을 신청한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죠.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발견했고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서진이 동철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박 자문위원님, 지난 한 달간 멘토링 받은 창업자들의 피드백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평가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동철은 그 변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팀장님. 서진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김 부회장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챙기시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후 동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태윤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그저 옛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철은 복도를 지나가다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부회장님께서 옛 은인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론 고등학생 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던데. 동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가던 태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자신의 모습. 그날 일이 생각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자마자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지금 시간 있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태윤의 사무실에 들어선 동철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내가 날 찾아준 진짜 이유. 그날 계곡 때문이지? 태윤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형이 아셨군요. 맞아요. 그날 형이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철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친구의 호의가 아닌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내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다 은혜 갚는 거였어? 난 이런 식으로 도움받고 싶지 않아.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형,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형이 날 살렸던 것처럼 나도 형의 인생을 다시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동철은 태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윤서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자문위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 부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박 위원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동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별하다니 그저 우연히 했던 일뿐인데 말이죠. 어쩌면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 자신과 태윤의 인생을 이렇게 엮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은 수진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죠. 아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별거 아니라니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김 부회장님이 지금까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동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태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동철은 태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들어오자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 어제는 미안해요.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윤은 그동안 어떻게 동철을 찾았는지, 우연히 배달앱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진솔하게 털어놓았죠. 동철도 자신의 사업 실패와 고된 생활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형,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건 기회뿐이에요. 나머지는 형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면 돼요. 태윤의 말에 동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철은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창업자들이 늘어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윤서진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시선은 존중의 눈빛으로 바뀌었고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형,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형이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동철은 태윤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책임을 맡기다니 말이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태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형의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 한때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재기의 기회를 찾는 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철이 재단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죠.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이제 자신만의 사무실에서 여러 담당자들과 회의를 주재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처음 재단에 왔을 때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윤서진은 이제 동철과 나란히 일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발전했죠. 박 위원님, 다음 주 기자 간담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윤 팀장. 덕분에 늘 든든하네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신뢰를 많이 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동철은 그녀의 솔직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역시 태윤과의 재회를 통해 깨달았던 것이니까요. 수진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대학에 복학한 그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대신 인턴십을 통해 경력을 쌓고 있었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수진의 말에 동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태윤이의 제안을 거절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자존심보다 미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동철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겁니다. 어느 날 태윤이 동철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형,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우리 그룹 창립 60주년 기념식인데 거기서 형이 특별 강연을 해주셨으면 해요. 동철은 놀랐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창립 기념식에서 자신이 강연을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우리 회사 임원들과 중견 관리자들에게 귀중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동철은 태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게. 강연 준비를 위해 동철은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강연 전날 밤 동철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는 충분히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공감할 거예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동철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날 호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동철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훑어보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태윤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정해진 원고 대신 진심을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저는 오늘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밑바닥까지 떨어진 삶, 그리고 우연한 재회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된 과정까지 그의 이야기에 청중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동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저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했습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익사하려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죠. 객석에서 숨죽인 감동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동철의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동철을 태윤이 먼저 맞이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였지만 두 친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진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기념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동철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계의 중요 인사들도 있었고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윤서진이 동철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위원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철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팀장, 우리 모두 선입견의 희생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꿔나가는 용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철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동철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강미래재단은 그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의 중장년 상담소를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가고 있었죠. 동철은 이제 재단의 이사로 승진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언론에 소개된 기사들과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수진이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담겨 있었죠. 태윤은 회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경영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동철과의 우정이 있었죠. 윤서진은 재단의 부이사장이 되어 동철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비서에서 믿음직한 동료로, 그리고 이제는 존경하는 리더로 그녀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봄날 동철은 대학 캠퍼스에서 특강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윤이었죠. 형,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 시간 낼게. 무슨 일인데? 우리 재단을 독립법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형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동철은 놀랐습니다. 이사장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태윤아,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난 그저. 태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형의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요청이에요. 통화를 마친 동철은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대의 박동철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정표가 되어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퇴근하고 저녁 먹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동철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대기업에 취업한 후 승진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죠. 아버지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어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수 있대요. 동철은 기쁨에 찬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딸에게 짐만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구나. 식사를 마친 후 동철은 한강변을 따라 수진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강물은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제가 요즘 부서에서 후배들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아빠처럼요. 동철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벌써 멘토가 되다니. 대견하네. 아빠가 보여주신 모습이 제게는 큰 영감이 됐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동철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딸에게 오히려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죠. 다음 날 동철은 태윤과 만나 법인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윤의 사무실에는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소년의 웃는 얼굴이 지금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형, 사실 처음 형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형의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했거든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지. 나도 처음에는 내 제안이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였어. 태윤은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동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법인 설립 계획서예요. 형의 이름을 딴 재단이 될 겁니다. 박동철 희망재단. 동철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이름조차 잊히고 싶었던 그의 이름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다니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박동철 희망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조명도 받았습니다. 동철은 이사장으로서 첫 연설을 하게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첫 줄에 앉아있는 수진과 태윤, 그리고 윤서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종종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동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봄을 다시 찾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시 피어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동철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윤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진도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날 밤 동철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태윤을 구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 세상은 참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베란다 화분에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봉오리가 있었습니다. 늦게 피어나는 꽃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오래 피어날 테니까요. 동철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피는 법이야. 그의 인생은 마치 그 꽃과 같았습니다. 한때는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동철의 이름은 더 이상 잊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피어난 이름이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